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맥 쌓을 시간에 실력을 쌓고 실력을 쌓으면서 기회를 찾고 가짜처럼 자신을 포장하기 급급하지 말고 진짜처럼 인생을 증명할 수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더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되면 더 많이 배우시고 노력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부가 부를 부르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빚을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합니다. 명확한 재무계획과 목표가 있고 또 여러 수입원을 확보하면서 수시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부가 부를 꼭 부르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도 이런 인사이트를 앞으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최근에 책을 보다 보니까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량 의외로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뒤를 불가리아하고 중국,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가 상당수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좀 놀랐던 거는 러시아라든지 여기에 북한이 제가 알고 있기로 비트코인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는 데이터인지 약간 의구심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갖다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감사 스마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감사 스마일 TV에 전문가를 초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변해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등한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막힌 실수요자, 공공분양 수도권 신축 노려볼까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대출 규제로 이제 서울 거래가 위축이 되고 있고 또 많이 지금 2030 세대들이 다행스럽게 6월 27일 전에 어찌됐든 간에 계약서를 쓰셨던 분들 조금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에 기울이셨던 분들은 조금 그런 걱정이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수도권의 공공분양 관심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남양주 왕숙이 지금 이제 8월부터 이제 공공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8월달 중으로 한번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또 더 나가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냥 3기 신도시만 바라보지 말고 종잣돈이라든지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입지 좋은 경기도권 아파트도 대안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신문기사가 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지금 7월 말 그리고 8월달 뭐 뜨거운 삼복더위 및 또 휴가철이다 보니까 집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덜 하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마 8월달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이제 이런 찬바람이 또 불어오는 추석 명절이 오게 되는 그런 시점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조금 더 증가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남들보다 조금 먼저 움직이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무덥죠. 진짜 오늘도 너무너무 무더운 하루인데 일단 시원한 수박 드시고 시원하게 더위 날려버리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부터 이제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감사 스마일도 이제 8월 4일까지 여름 휴가가 있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공식적인 아침 방송에 이제 7월 31일 마지막 아침 방송이 되는 거고 아마 이제 휴가 마치고 8월 5일 아침 방송 때 이제 인사를 드리겠는데 건강하게 여름 휴가 잘 다녀올 테니까 감스님들도 제가 일일이 수박은 다 사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원한 수박이라든지 시원한 또 아메리카노 좀 드시면서 더위를 날려버리시고 또 각자 또 여름휴가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름휴가 잘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 수박 그리고 복숭아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감스님들도 시원한 수박 드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숑님의 부동산 규제 전국, 공급 없이 시장 안정 없다.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도 제가 이야기를 공유를 했었는데 일단 이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날 감사스마일 TV를 우연찮게 시청하셨거나 아니면 감사스마일 TV를 꾸준하게 시청을 하고 있는데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먼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규제 전국 공급 없이 시장 안정 없다. 네, 빠숑님께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다 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제가 좀 발췌해가지고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한강벨트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는 지역이라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잠깐 이렇게 정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단기간에 확산되는 것들을 잠시 잠깐 억누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임대차 시장은 이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향후 이제 주택시장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좀 드리면 지금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세금 규제도 여전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서울과 같은 지역은 가격이 결국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아파트 공급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대비 내년엔 감소하게 되고 내후년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서울만 진입을 갖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 경기도라든지 인천에서 일단 이 지역들도 지금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경기도와 인천을 갖다가 또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전망을 했고요.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는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공사기간 지연 또 이주비 문제 등이 여전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게 되면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지역들은 가격 상승이 지금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시는지 이제 질의를 했더니 일단 빠숑님의 답은 일단 가장 중요한 공급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당시 200만 가구 공급이라든지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의 예를 드렸는데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때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플러스 2기 신도시가 또 입주를 갖다가 하던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진짜 남아 돌 때까지 지어야지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공급도 지역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선 서울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여야 되는데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팩트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강한 규제로 일단 급한 불 끄자는 방식의 대책은 지금 안 되고 규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결국 규제 효과가 상쇄되면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하게 되고 이 눌려있던 수요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있으면 다시 또 폭발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점핑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공급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주면서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노력을 갖다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선 당시에는 공급을 강조했는데 일단 첫 번째 대책이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또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공급을 한다고 했으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3기 신도시 공급만 갖고는 되지 않고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갖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국토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기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현재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같은 투기 시장 다주택자들이 집을 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런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역교통망을 갖다가 확충해서 인서울만 갈 수 있지 않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도시까지도 이런 것들이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가면 서울만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 시장이 아닌 경기도까지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집값, 서울만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장을 갖다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시장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파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일단 남아 돌 때까지 집을 지어야 되고, 규제만 가지고는 지금 잠시 잠깐은 억누를 수 있지만 이 말 그대로 안정화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어서 전세 대출을 막으면 집값이 하락할까요? 오윤섭님의 인사이트,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이제 오윤섭님께서 진짜 핵심적인 전세 대출을 막으면, 말 그대로 갭 투자를 막으면 집값이 하락할까요? 감스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많은 서울의 경우에 627 대책으로 인해서 거래량 감소 효과가 7월 중순 이후 시작됐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종종 장세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거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2개월간 짧은 조정 장세를 끝내고 9월에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확실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없고 또 추가적인 이런 대출 규제가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억제만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이런 조정 장세를 끝내고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오윤섭의 부자노트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거를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재명 정부에서 전세대출 규제를 통해서 전세 월세화를 추진하고 있고, 갭투자를 차단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건데, 이미 시장에서도 반전세라든지 월세가 끼어있는 매물이 전세가 끼어있는 매물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고, 얼핏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전세라든지 보증부 월세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초기 투자비가 늘어나서 갭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시장이 위축되면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시장은 단순하지 않다. 일시적으로 정부 규제책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전국엔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전세의 이중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전세는 월세 시장하고 매매 시장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값은 매매가와 월세 움직임과 연동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속성인 월세 시장 속성을 갖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월세보다 전세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월세보다 전세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되는데, 임차인 또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 비용보다 낮게 되면 전세를 선호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세를 갖다가 이제 선호하셨던 임대인들도 이제는 반전세라든지 본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이렇게 세팅을 갖다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는 이유가, 왜냐면 전세로 세팅하게 되면 다음번에도 전세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역전세라든지 또 그런 한꺼번에 전세 보증금을 또 내줘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또 많은 임대인들, 또 1주택이라든지 2주택을 소유하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든지 이제 월세, 반전세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주거 비용이 월세보다 낮으면 전세 비중이 높아지지만, 반면에 월세 주거 비용이 전세보다 낮으면 월세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만약에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되겠지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의 또 이런 한도를 지금 축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전세라든지 보증부 월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전세 물건보다 월세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금리 인하 사이클 시대이고요. 당연히 전월세 전환율보다 전세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는 게 주거부담이 적고, 전세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이제 50만 원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은 6%입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전세대출 이자가 3.8% 안팎이다 보니까 전세대출 이자가 훨씬 낮는데, 과연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대출 이자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1% 이상 낮게 되면 전세 수요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세대출을 막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하락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오인섭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고,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대로 전세 월세가 가속화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값 상승이 매매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세 상승은 전세값 상승으로 전이되고, 전세의 이중적인 속성, 월세 시장 속성 때문에 지난 2020년 7월 말 공교롭게
20년 7월 31일이 말 그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2법이 시행됐던 그런 날입니다. 만 5년이 되었고 과연 임대차 2법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가가 월세에 미치는 영향과 전세값이 월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내년 만기되는 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 주거 비용이 상당히 증가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이런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 막고 전세 대출을 막게 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집주인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들이 급할 게 없다. 그 다음에 매도를 딱 생각하셨던 물건들도 지금 걷어들이고 있다 보니까 전세 대출 규제로 일시적으로 전세 수요를 감소시켜서 매매가를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상승은 반드시 또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로 줄어든 전세 수요량보다 줄어든 전세 물량이 더 많다고 하면 수급의 원칙에 따라서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26년 상반기 이후에 전세값 상승은 전세난으로, 전세난은 전세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이 이야기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수급과 전월세 전환율, 전세대출이자 영향을 받는 월세가 상승하게 되면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상승장에서 전세값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전세제도로 인해서 다른 선진국보다 월세는 낮은 수준인데 이런 월세를 낮은 수준에 있는 월세조차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반면에 공급은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하는 한 줄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월세 모두 재고가 바닥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대출을 막게 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6.27 대책 등 유주택자의 전월세 공급을 말살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책은 참여정부의 공익년과 문재인 정부의 20년처럼 시장의 역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이런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분 안에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또 세 번째 제가 리틀백님의 현재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하나만 보고 휴가 떠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이제 오늘부터 휴가가 계획돼 있다 보니까 참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니틀백님의 이런 시황과 투자 해법을 꾸준하게 니틀백님 커피챗을 구독하셔가지고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제가 시간 관계상 6억 대출 제한 이후에 거래가 시작되는 곳들은 30평대 기준 20억에서 25억 이하로 그 자금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고요. 우린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다. 목세나라든지 목동 롯데캐슬 마이스트로, 그 다음에 위례 센트럴 자이 25평이라든지 위례 이스테이트 센트럴, 평촌 자이 아이파크 25평이라든지 안양 메가트리아 지금 최근에 10억에서 15억 이하의 가성비가 있는 신축과 입지 대비 저렴한 기축은 지금 선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낮춘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낮춘 매물이 동호수가 좋지 않고 또 지금 가격이 낮춘 매물이 과연 이게 좋은 매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시거나 조금 좀 예를 들어서 동호수가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갖다가 하실 것을 전 추천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컸던 단지들에서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매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다시 원래 가격을 회복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8월달, 9월달에 새 정부의 공급 대책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급 대책에 특별한 게 나올 게 없을 것 같다는 말씀 제가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서울에 12억에서 15억 사이에 괜찮은 매물이 있거나 아니면 삼성베트처럼 10억 이하의 이런 매물들이 좀 있으시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샘프가 지금 10억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10억 이하로 지금 살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10억이 넘더라도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매교육 푸르지오라든지 수원 호메실이라든지 시흥 호반 메리디움이라든지 화정 별빛 9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래가 있었으나 7월부터 거래가 멈췄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가 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대부분의 수도권은 아직 관망을 지금 보이는 장세이긴 하지만 좋은 매물을 조정해서 매수 가능한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고요. 호가를 고수하고 있는 마포 성동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리틀백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8월달에 좋은 매물들이 조금 싸게 나온 매물들은 있으시면 꼭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저는 10억 이하 특히 9억 이하에 있는 34평 분신축은
지금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25년 상반기에 부동산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복잡했지만 규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고 그 변화 속에 기회와 위기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역시에 쉽지 않은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요. 하지만 파도를 오래 타기 위해서 잠시 노를 놓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 8월 초, 7월 말부터 8월 초에 휴가를 잘 다녀오시고 또 쉴 땐 제대로 쉬시고 그래야지만 다시 힘있게 나갈 수 있으니까 리틀병님도 휴가를 아마 가시는 것 같은데 감사스마일도 휴가 잘 다녀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휴가 기간에 또 제가 아침 방송은 못하지만 쇼츠 영상으로 이렇게 근황을 갖다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즐거운 여름휴가 잘 보내고 올 테니까 감스님들도 아무튼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다녀와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